18세기 코드 국제개발과 윤리를 주제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강규영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ODA 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 2학기에는 국제개발협력 개론 수업을 해요. 그때 소위 우리가 왜 개발을 좀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는지, 그 지원을 하는 그 영역, 그 현장의 우리 활동가들은 혹은 전문가들은 혹은 정책 결정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혹은 행동의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영역에 이 분야에 임해야 되는지라는 강의를 합니다. 많이는 안 하고요. 보통 한 30분 내외의 강의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그 종착지, 골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저 역시도 저는 그게 제가 다루지만 그게 개발, 이런 워딩, 개발 윤리라는 워딩으로 이제 붙여본 적은 없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 영역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뜻깊은,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 강의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개론 수업을 할 때 제가 2주에서 3주차를 이제 개발 이론 수업을 하거든요. 저번 주에 수업을 이제 이론 수업을 이제 넘어갔는데 왜 우리가 원조를 하는지, 원조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이제 원조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있죠. 윌리엄 이스텔리와 반비사 모요라는 그 두 학자가 제프리 삭스에 반대해서 데드 원조, 데드 에일 해가지고 죽은 원조, 거기서 원조가 그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원조 행위에 그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에이전트들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부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의도했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를 중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두 학자가 주장했던 왜 우리가 원조 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냐, 그에 대한 해답이 또 개발 윤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이 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제가 사전에 5개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중에 1986년에 그 채택된 발전에 관한 권리에서 인간의 웰빙은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도국의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협력, 원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평한 이득 분배라는 워딩이 있었어요. 표현이 있었어요. 당시가 사실은 냉전 시기라고 본다면, 첨예하게 냉전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냉전의 그 반대편에 한 부류가 이제 시장 경제학파들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학파들인데, 그 86년에 그 발전에 관한 권리 선택 때, 채택이 할 때, 공평한 이득이란 이 워딩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저항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사실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1980년대에는 좀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좀 잃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경제 침체도 있었고 중남미의 부채 위기도 있었고 좀 개발 원조에 대한 회의론이 발생을 하던 시기였죠. 또 공여국들도 재정이 악화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1960년대부터 이렇게 많은 양의 ODA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국가들은 계속 부를 유지하고, 또 가난한 국가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발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 ODA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이 성공의 최대치와 또 최소치 간의 간격이 또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성장은 있지만 이 국가 간의 빈부 양극화 문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의 또 빈부 양극화 문제는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는 좀 ODA를 통해서 공평한 이득 분배가 강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왜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조 필요, 도너 퍼티기 현상들이 그 당시 이제 유럽에 풍부했었고, 또 이제 뭐 중남미를 비롯해서 뭐죠, 디펜던스 티오리, 의존 이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그 공평한 이득 분배라는 워딩들이나 이런 그 가치들을 추가함으로써 어찌 보면 또 달래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13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은 윤리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된 목표와 가정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개발과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원조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듯 하거든요. 기존에 관행적 원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을 설정할 때 개인의 더 나은 삶보다는 좀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득을 높여야 된다, 아니면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데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너무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개도국의 이익이 아니라 공여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개도국하고 공여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ODA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공여국의 이익을 줄 수 있냐, 이거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상호 이익이 되는 ODA야말로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ODA가 문제가 될 때는 공여국 발전에만 도움을 주고 개도국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OD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성과를 정할 때 너무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을 두거나 아니면 공여국에만 이익이 되는 ODA, 이런 것들은 비윤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이거를 잘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예산을 수행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계획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실을 알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를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ODA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인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계획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좀 수행이랑 결과 부분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인사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직원들도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업무의 지속성하고 일관성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을 현장에서 일하는 이 활동가들, 에이전트들은 사실은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보다 이 윤리적 무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윤리적 무장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영역에 이 원조를 하는지 돕는 행위에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없으면 사실 많이 혼동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뜻으로 뭔가 했던 활동들이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 국익과 자기네들의 그 경제적 이익을 ODA에 투영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안보,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와 ODA를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조를 왜 하는가, 왜 개도국과 서로 협력을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없다면, 봐봐,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일본이 저렇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ODA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분야에 있으면서 실제로도 경험을 했어요. 철학이나 이 개발 윤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교수님, 다른 다 미국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는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현상이요, 교수님, 우리 정부 정책 결정자들한테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국무조정실도 있고 외교부, 기재부, 다양한 부처가 있는데, 거기서 이 원조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인식이 없는 분들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상당히 빈번하게 목격을 했어요. 자, 미국 저렇게 하고 일본 저렇게 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언어를 쓰는 프랑크폰 국가를 원조해가지고 자원을 이렇게 확보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연방 국가들에게 원조를 주고 하는데, 자, 봐라, 저렇게 다 원조를 국익과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다 하는데 우리만 뭐 인도적 고고한 가치, 뭐 사랑, 뭐 인도주의, 아니야, 다른 나라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돼. 우리만 그렇게 뭐 고고한 가치나 윤리적 기준을 만들고 거기 어태치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게 돼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이, 철학이, 윤리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혹은 이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답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젤다워, 그러니까 4개의 그 개발 모델은 다워인가요? 하여튼 이 개발 모델은 상당히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평등한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요? 또 성공적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평등한 성장의 성공 모델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생활 스타일도 개도국의 수준에서는 실현이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 방식은 어찌 보면 고도의 발전된 기술과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발전 그 자체가 반환경적 요소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많은 환경론자들이 얘기하죠. 발전 이꼴 반환경,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이 보호되기보다는 파괴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2개가 이제 좀 쉽지 않은 모델인데, 이거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읽고 정말 교수님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우선은 국제 아젠다가 좀 서구 중심적이고 또 개도국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재밌었던 일이었는데, 개도국 공무원 중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국제 아젠다, 뭐 그린 그로스라든지 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이런 친환경적 아젠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공무원이 저에게, 아니 우리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나무 앉을 자리를 찾으려면 나무를 베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한테 무슨 그린그로스 얘기 이런 거 하면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전기기차가 디젤기차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근데 우리는 전기기차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전기기차만 사용하라는 건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좀
개도국 현실과 맞지 않는 서구 중심적인 국제 아젠다를 우리가 뭐 이렇게 추천하거나 강요까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저는 좀 그럼에도 좀 목적은 좀 이상적이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단계별로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맞는 활동들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너무 이상적이더라도 좀 친환경적인 목표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글로벌한 이슈들,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문제들은 이제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좀 목적은 이상적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으로는 현실과는 갭이 있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목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이지만 이상을 세우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평등한 성장 상당히 아름다운 말인데요. 실제로 여러 이제 경제 발전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개도국이 그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게 필요한데 평등한 성장이라는 것들은 이제 자원의 평등한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균등한 분배가 이제 핵심인데 그걸 하다 보면 사실 축적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아예 처음에 경제 발전의 첫 모델이 첫 스타트가 자체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발전 국가들, 선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 히스토리, 과거를 보면 사실은 평등하지 않았어요. 예, 노예제대로 해서 노동력을 착취했고 식민지 국가를 건설을 해서 식민지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제 산업화를 이뤘고 산업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발전 모델 과거를 경험을 보면 절대 자기네들은 지속 가능한 평등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고 평등하지도 않은 그런 발전 모델을 가지고 경제 발전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지속 가능한 평등한 성장을 지향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어땠나요? 여러분. 지극히 지속 가능한 평등한 성장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었던 케이스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역시도 최근에 근래에 경제 발전한 한국 마찬가지도 그렇지 않은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런 이상적인 워딩들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말이야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 또 그렇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어떻게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친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을 좀 같이 좀 추가를 한다면 개도국도 우리도 친환경 기술 필요해. 아까 말한 전기차.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전기차를 납품할 때 훨씬 더 좀 할인이 많이 된 가격이나 실제로 개도국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지원을 하는 그런 과감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기술 이전, 친환경 기술 이전. 개도국 선진국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한 그 친환경 기술들을 무상으로 절대 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그 신약들 있죠. 약들도 사실은 개도국의 그 복제약
들을 제공하기도 해요. 정말 최빈국에는 그 복제약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고 허용을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 기술 이전 자신들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제도라든지 특허 제도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친환경적 생활 스타일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잡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것과 함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들, 기존의 발전 국가들이 사실은 이런 좋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동국도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선진국들, 그 공용국들도 과감한 어떤 기득권, 이득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개발 윤리의 관점에서 도출 가능한 질문들을 이제 17번과 18번 슬라이드에서 예시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시적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시하고 있는 윤리 규범적 프레임워크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가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슬라이드상의 이제 윤리적 질문들은 모두 동의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범, 가이드라인, 문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질문들 17, 18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들은 답변을 하기가 좀 명확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한 ODA인가? 뭐 너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이 ODA 사업을 함으로써 특정 그룹이나 어떤 국가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도우려고 그들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여국의 다른 이익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그냥 스스로에게 뭐 사업의 실무자, 뭐 아니면은 연구자로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뭐 프레임워크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티아 센의 모델을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지가 이 그림 안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 안에서는 보이는 거고 그 중간 단계 무엇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하고 그것의 끝은 그래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장학금을 제공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자국에 적용하는 거 이렇게 끝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라는 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 번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별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데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연결돼서 5번째 질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17번,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개발학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1번, 2번, 3번 왜 불공정한 분배가 많아지는가 이 질문만 해도 굉장히 큰 화두인데 나중에 교수님 시간 되시면 요 6번 예를 들어서 6번과 관련된 대표적인 뭐 책,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학자가 어떤 논문들을 썼고 어떤 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해 준다면 이쪽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철학적 혹은 윤리적 고민 없이 그냥 PDM 작성하기, 뭐 OECD 평가 기준 하기, 뭐 제안서 쓰기, 뭐 TOC, 변화 이론 이런 테크니컬한 것만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우리가 저 개도국을 돕는가, 그리고 개도국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과 저발전은 도대체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세계 체제의 문제인가, 역사의 문제인가, 그거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또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방법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기존에 뭐 딱 답이 있어요. 이런 저배가 국가에는 이런 모델을 쓰면 된다. 이런 걸 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개발 현장에 가면 정말 창의성을 요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그러면 창의적인 그런 그 지원 전략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오늘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 더 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런 규범적인 개발 윤리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OECD 닥에서 6대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관행적으로 그 6대 평가 기준에 따라서 ODA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평가를 우리 개발협력원이 하고 있지만,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쓰고 있는 그 평가 질문들의 OECD 닥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6개 질문이 있고, 거기에 세부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과연 이 개발 윤리와 관련된 질문들이 어떻게 녹여져 있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혀 안 돼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몇 개 질문들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하게 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것들을 조금 더 녹여낼 수 있는지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OECD 평가 기준 이 6가지의 항목을 사실 연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능한 방법은 OECD 평가 기준하고 PDM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그 렐러번스 부분을 뭐 얼마나 목적과 사업의 그 영향과 성과가 얼마나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하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PDM과 OECD의 평가 항목을 접목시킨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봤을 때 PDM이 OECD 평가 항목하고 많이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 PDM 안에서 어떤 부분이 개발 윤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가 보시면, PDM이 세로 요소는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로 요소는 뭐 지표, 확인 수단, 그 다음에 중요한 가정, important assumption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important assumption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분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개발 윤리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활동을 해서 그게 산출물로 연결이 되고, 산출물이 다시 성과, 또 그 다시 영향,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important assumption, 중요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전거를 제공해 줬는데, 그 자전거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지, 그럼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떤 어썸션이 있냐, 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들이 그럴 만한 포장된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important assumption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대충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평가 기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개발 윤리를 좀 적용시키려면 이 PDM에서 이 중요한 가정 부분을 좀 더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평가 아까 3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정말 윤리적인 어떤 관점으로, 윤리적인 태도로, 그런 마인드로 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개도국 사람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식을 갖게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 더 의존해야지, 이렇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이상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도 이렇게 뭐 제3자가 평가를 감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사업을 결국에는 평가할 때는 영향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영향평가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은, 아마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개도국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할 때부터 윤리적인 관점에서 나는 정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와 관련된 지표를 설정할 거야 라는 거를 딱 다짐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데이터 취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 잡는 게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이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있고, 또 뭐 국제 아젠다나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같이 갖추신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개발 윤리가 그냥 이런 질문들만 하고, 우리가 정말 윤리적으로 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발견한 지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개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아젠다를, 국제적 아젠다도 공부하시고, 역사도 공부하시고, 이슈도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는 어떤 분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고, 지역의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통계적 분석 능력을 같이 갖추시면 이런 나중에 개발 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평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PDM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개발 윤리의 그 안경을 쓰고 이 PDM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쓰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 윤리적 관점에서 PDM이 어떻게 더 PDM의 그 자체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 TOC 우리 많이 쓰지만, 개발 윤리적 관점에서 TOC를 한번 뜯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우리가 사업의 발굴, ODA 사업의 발굴, 집행, 평가를 하는데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 윤리적 관점에서 그 관행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사용했던 그런 툴들을 한번 개발 윤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 혹은 개발 윤리의 그 안경을 가지고 다시 보면 얘네들이 어떤 개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강규영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명쾌하지 않은 답변은 사실은 윤리라는 게 이렇게, 특히나 또 사회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막 답변이 이렇게 막 100% 이렇게 확 명확하게 정답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강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답변들이 상당히 명쾌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한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교수님 마지막 클로징,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갈 거거든요. 사실 개발 윤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개념이었을 텐데, 적어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자유증진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윤리적인 태도로 ODA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8차 JBN 인디코드 오늘 국제 개발에서 윤리, 국제 개발과 윤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강규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